김주애가 후계자 군에 포함되어 있다. 그러니까 후계자를 북한에서 앞으로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주애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는 있다. 네.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. 네. 김주애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4세대 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백도 혈통으로 간다. 네.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주민들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예방 접종을 지금 하고 있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이제 후계자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정리가 된 것이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. 네. 북한의 김정은의 애가 셋이다라고 하는 정보 자체가 구체적인 정황은 아니라는 거죠. 네. 박지원 원장께서도 그 국정원에 수장을 하셨기 때문에 고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고도의 정보라는 게 북한의 그 고위층에서 남자용 장난감을 많이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게 한 25년 전 이렇게 그 정도에 포착이 됐다는 거 그 정도지. 네. 아들 그다음 김주애 위에 오빠가 있고 김주애가 있고 그 밑에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로드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주애라는 애가 있다는 것을 밝힌 거 외에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네. 호 원장님,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고도 비만 상태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. 해외에서 새로운 약을 찾고 있다고도 했는데요. 실제 건강 상태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봐야 할까요? 글쎄 뭐 일단 외형면으로 볼 때 지금 체중이 140kg라거든요. 네. 140kg면 뭐 정말 그 아주 고도 비만인데 아직 나이가 40밖에 안 됐거든요. 그런 상황이 30대부터 고혈압에다 당뇨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이제 다 알려져 있고,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그 김정일과 김일성이 그 혈관 관련 질환으로 다 사망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심장에 유전병이 있으리라고 보는 게 이제 정상이기 때문에 네. 언제라도 이제 쓰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, 내 체중이 보면은 한때는 또 100kg 정도로 줄은 적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막 체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, 기본적으로 그 과도하게 업무에 시달리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, 북한 경제가 지금 엉망이니까 또 한밤중에 일하면서 음주와 또 담배도 많이 피고, 네. 그러니까 건강이 좋기는 어렵겠죠. 주로 뭐 스트레스, 그걸로 인한 그 많은 과다한 그 음식 섭취, 그리고 치즈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. 네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쓰러지고 뭐 그런 거는 뭐 예상되는 건 아닌데, 하여튼 큰 걱정들이 많다. 네. 김용현 교수님, 네. 국정원은 딸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네네. 북한은 남성 위주 사회잖아요. 네네. 실제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? 그 부분은 아직도 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두 가지 그 이유를 좀 들었는데,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때 보면 김주애가 군사 부분에 있어서 따라다니는 게 약 70%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. 네. 북한에서 향도란 표현들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향도란 표현을 아무에게나 쓰지는 않습니다. 네.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에게 이제 향도란 표현을 쓴다. 뭐 이런 차원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수를 받고 있다.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주애가 후계자 군에 포함되어 있다. 그러니까 후계자를 북한에서 앞으로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주애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는 있다. 네.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. 네. 김주애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4세대 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백도 혈통으로 간다. 네.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주민들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예방 접종을 지금 하고 있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이제 후계자가 지금 완전히 지금 정리가 된 것이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, 네. 후계자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김주애가 일단은 마라톤을 치면은 좀 앞장서서 지금 좀 달려주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. 그런데 호 원장님,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등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던데요. 김주애가 아직 후계자가 아니며 외국에서 유학하는
아들을 숨기기 위한 의도다 이런 주장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박지원 전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네.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. 네. 특히 참 우리 그 국정원의 정보력이 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북한의 김정은의 애가 셋이다라고 하는 정보 자체가 구체적인 정황은 아니라는 거죠. 네. 박지원 원장께서도 그 국정원에 수장을 하셨기 때문에 고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고도의 정보라는 게 북한의 그 고위층에서 남자용 장난감을 많이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게 한 25년 전 이렇게 그 정도에 포착이 됐다는 거 그 정도지. 네. 아들 그다음 김주혜 위에 오빠가 있고 김주혜가 있고 그 밑에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드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주혜라는 애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첩보상으로는 위에 오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김주혜를 내세우는 게 너무 어린 나이부터 내세우고 또 여성이라는 점 그런 걸로 볼 때 김영인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마라톤에 이제 지금 페이스메이커라 그러나? 하여튼 네. 그 같이 뛰어주다가 그 선수가 우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용도 또는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 무력 위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대외 이미지 개선용으로 내세운다든지 북한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전용이라든지 그런 용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후계자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. 근데 네. 후계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. 네. 근데 박 전 원장께서는 일단 첩보로는 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너무 그 김주의 후계서를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라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좀. 네. 김 교수님, 일각에서는 어린 김주혜 대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치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던데 이 점은 네. 어떻게 보세요? 그 부분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. 네.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장할 수 있는 인물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.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. 지금 40살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수해 지역 시찰하는 것도 보면 아주 심각한 건강 위험이 있으면 보트 타고 그렇게 신의주의 그 위화도 쪽을 그렇게 다닐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. 그렇게 네.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,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여정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김여정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이는데, 그러나 김여정의 역할은 대체로 리베로 역할이었어요. 그러니까 네. 소방수 역할입니다. 그러니까 남측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남 관계가 잘 될 때도 나서고 또 남 관계가 아주 안 좋을 때도 악역을 또 자처하기도 하고, 대체로 보면 김여정은 이제 그러한 오빠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서 그것을 좀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, 네. 오히려 김여정의 역할은 4세대 후계자로 가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,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완벽한 어떤 4세대 후계군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. 김 교수님, 북한이 오물풍선을 10차례 살포했는데 네네. 오물풍선이 전국적으로 3,000곳이 넘는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.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이은 북측의 오물풍선,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? 이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남측의 일부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단체, 탈북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, 이 단체가 행동을 하면 북한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, 또 북한이 이 남측의 행동에 대해서, 남측 일부 단체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그 풍선을 날린달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또 우리 단체가 날리는 이런 식의 어떤 쳇바퀴 도는 지금 행보가 보여지고 있고, 지금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날씨나 이런 일기가 상당히 풍선을 날리는데 또 남측에서 북쪽으로 날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, 네.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북한이 지금
풍선에 대해서 조절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. 어쨌든 이 문제는 상호 간의 풍선이나 대북 전단을 날리는 이것 자체를 자제하지 않는 이상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다만 이제 계절적으로 그 북측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계절이 아닌 계절에 있어서는 풍선이 내려올 가능성은 좀 더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홍 원장님, 일부 오물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떨어졌는데요. 이게 심각한 안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의도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등을 타겟으로 한 건지, 만약 여기 다른 게 뭐 들어있거나 뭐 무기 형태,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? 그러니까 뭐 일부 어떤 저 일부 계층에서는 그 오물풍선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냥 놔두냐, 저 대공포를 쏴서 떨어뜨려야지 그러는데 네.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자칫 그 화생방 무기라도 그렇죠. 들어있으면 그것이 그 일거에 그냥 전 지역으로 퍼지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진 다음에 수거하는 것이 일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, 그것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떨어지고 그러는 게 거기 뭐 정밀 조준해서 거기로 보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. 네. 그러나 그 가능성을 보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상당한 선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네. 북한이 그야말로 진짜로 벼랑 끝 전술로 그 안에 화생방 무기라든지 아주 그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오물 중에서도 아주 나쁜 오물 같은 걸 섞어서 보낼 때 우리가 그러면 전쟁을 할 수도 없고, 그리고 전쟁을 하면은 피해는 우리가 더 훨씬 더 번영하고 인구가 밀접 지역이고 그 북한에서 가까운 지역에 완전히 더 산업시설이나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네. 적어도 초반기에 남북 간의 분쟁이 벌어지면 우리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한 간에는 북한과의 선의로 공존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방안인데, 거기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저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한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 공존하는 것을 일단 내세우고 부득이한 경우에 방어 위주의 국가 안보를 나가야지,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방식은 아니다. 네.